김진의 도시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털어서 먼지 안 날 날입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봄 날씨, 봄 공기입니다. 어제 밤 자정에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이 공수처와 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한국당은 15년 만에 천막 당사 투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기사가 재밌으니까 끝난지 안 끝난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칼잡이 출신의 젠틀한 변호사, 도지구쇼 전담 변호사, 오늘 김광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우리 박영진 민주당 의원님 모셨고요. 이분 바르다 박 선생이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과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국회 그림과 함께 숨바꼭질. 어제 자정까지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박유천의 인정.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여성의 실루엣과 함께 구해주세요라는 절박한 키워드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거 어떤 뉴스인지 오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는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패스트트랙, 황혼에서 새벽까지.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어제 국회는 정말로 재미없는 영화였습니다. 아수라장이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영상으로 어제 자정 상황 생생하게 만나보시죠. 정당한 시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부로 죽은 거야. 바로 조금 전 보셨던 상황이 어제 자정의 상황. 사개특위 회의실입니다. 여야 4당,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회의실을 옮겨가면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 한 회의실에서 사개특위를 열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정에 패스트트랙 모두 가결이 된 겁니다. 나경원, 황교안, 유승민 이 세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습니다. 오늘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입니다.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만 되었고 아직도 표결이 남아있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긴박했던 상황들을 시간대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정말로 긴박했는데 국회에서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황혼부터 그 새벽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김병민 박사님. 네. 자정이 조금 넘는 시간에 최종적으로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이 지정이 됐는데요.
밤 10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통화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안건 지정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돌아선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이 패스트트랙 찬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을 제출했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 시간대 여전히 유승민계는 계속 반발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른미래당 속에서의 바른정당계라고 볼 수 있는 의원들, 그리고 오신환 권은희 의원 중에 오신환 의원은 특히나 원천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40분에 이러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처음에 애당초에 열기로 했던 회의장에서 도저히 열 수가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회의장을 옮기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누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장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11시 55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정이 다 된 시점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 2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지정하게 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최장 330일 아니면 가장 빠르게 단축하게 됐을 경우는 180일 만에 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법안이 빠르면 올해 말에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히나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결사적으로 이 한거 반발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내에서 어떠한 것들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터라 앞으로 국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弁박사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줬는데 상당히 어제 긴박했던 상황. 어제 저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 누웠는데도 결국에는 회의실을 바꿔가면서 사개특위가 열려서 패스트트랙 열차가 통과가 됐다는 건데 어제요. 험악한 말들도 오고 갔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놈. 적당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박정환 대변인,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상당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한국당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도둑놈. 이해찬 대표의 말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화면에서 봤었던 것 같은 국회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베트남 비하 발언, 100년 정권 이런 얘기 쭉쭉 해왔는데요. 글쎄요, 어제 있었던 선거구제,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게 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야 되고, 민주당은 왜 저렇게 2중대, 3중대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나머지 당을 다 끌어안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결국엔 오늘 모르고 내년 이맘때쯤 돼봐야 그게 뭔 건지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참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자극적인 말 많이 하셨어요.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때는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동의를 했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했던 이해찬 대표가 상대 야당을 상대로 미친놈이라고 하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 남은 1년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찬 대표가 당신이 추구하셨던 정치 개혁, 그다음에 정치의 모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본인이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자정 때 저게 통과됐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도 어제 자정까지 국회에서 아마 저 수많은 민주당 의원 중에 어딘가에 있었다가 지금 돌직구에 출근한 것 같은데 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은 회의실 못 가게 들어 누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기를 쇽쇽쇽 피해 가서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회의실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9시 30분에 의총이 소집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전에 몸싸움을 했었던 것에 대한 당내 약간 반성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 없다. 대신 국회 선진화법이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해하는 걸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걸 분명히 하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하지만 국회 질서 바로 잡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이제 저런 말씀도 나왔던 거고요. 또 실제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소고발이 양측에 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요. 뭔가 좀 격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들어놓고 이 회의장을 봉쇄를 하겠습니다만 그쪽도 물리력을 쓰진 않았어요. 아, 뭐 양측 다 좀 뭔가 조심조심 주춤주춤.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편을 들든 민주당 편을 들든 서로 막말 오고 가고 멱살 잡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 국민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는 전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서로 간에 격렬한 언쟁만 오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 중에 어딘가에 지금 박용진 의원님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의총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조로 나눠서 사개특위와 전개특위가 각각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봉쇄된 회의장 말고 다른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개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전개특위는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 곧바로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달려와서 항의를 한다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곧바로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투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김재원 의원은 투표를 할 생각이 없으시면서 투표 기표소 안에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뒤에 분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독재 타도. 왜 안 나오시냐? 독재 타도. 나름 필리버스터군요. 그렇습니다. 투표지를 그렇게는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을 동원하던 지난 26일 새벽에 있었던 그 처참한 국회 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어제는 좀 달랐다는 얘기인데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 말고도 우상호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발언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친한 사이인데 너무 이 정도 이분 내가 표정을 딱 보니까 거의 지금 흥분 상태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당 지지율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얼굴에 너무 나타나더라고. 아까 미친 거 아니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진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 선거제 다 통과를 시킨 건데 한쪽에서는 도둑놈, 한쪽에서는 미쳤다. 그 한쪽이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우상호 의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미쳤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TBS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여기서 이런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이 분석의 경우들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한국당이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내기 때문에 이걸 꼭 정치적인 전략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이 가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에는 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있었던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회법에서 임시회기 중에 위원회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독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오신환 의원을 빼게 됐던 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인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나름대로 정치적 회의들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걸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의 정치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게 살짝 우상호 의원이 조금 약간 진행자가 좀 얄밉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렇게 실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둘러서 이제 좀 수습을 해주는 진행자인데 아까 말 진심입니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좀 수습할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한편 이 한국당을 향해서 해산해야 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90만 5,112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0만 될 것 같은데 개시 8일 만에 90만 5,112명. 지금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본 결과 지금 이 시간 101만 명을 3,357명을 101만 3,357명이 됐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라고 청원을 했고 반대로 똑같은
청원 게시판에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라는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게시 하루 만에 저희가 오전 7시에 체크해봤을 때 89,902명이니까 9만 명이 지금은 훨씬 넘어섰겠군요. 게시 1일 만에 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의견도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씩,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해산하라라는 것도 9만 명 가깝게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정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이 이렇게 많은데 정당의 지지율은 모두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민주당도 38%로 올라갔고 한국당도 31.5%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전문가가 지금 오늘 딱 모셨잖아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해산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극한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으로 나타나지만 이제는 국민 이 청원 쪽으로 불이 옮겨간 것이거든요. 양쪽 정당 모두 해산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내일이 또는 매일매일이 총선이 되는 양상인데, 매일매일이 선거다. 그렇죠.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갔으니까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한국당 해산에 대한 답변, 또 민주당 해산에 대한 답변, 과연 어떻게 내놓을지, 또 정작 내놓을지 여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 한국당 해산이 거의 뭐 100만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 해산과 관련된 것도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맞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이런 갈등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극한 대결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보면 이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지만 오히려 보수층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국민들은 아프다 그러는데 이 정치권 여의도는 매일매일이 총선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르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서 서로서로 정당끼리, 야, 우리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더 세게 갈 것이다, 매일매일이 총선일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제 황혼에서 자정까지 있었던 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9일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본인의 팬들을 상대로 거짓말 쇼를 펼쳐왔던 박유천이 결국 마약을 투약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한 걸까요? 먼저 박유천의 달라진 입장 바로 살펴보시죠. 19일 만에 박유천 결국 말을 번복했습니다. 마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제 구속 후에 첫 경찰 조사 때도 뭔가 심정 변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부인할 줄 알았는데 이 수사한 수사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유천이 갑자기 그제에 구속된 다음 첫 조사에서, 아니 형사님,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조사관이 이거 뭔가 좀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 눈치챘다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고 어제 두 번째 조사에서 제가 마약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찰 조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팬들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두려웠고 연예인인 나를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팬들께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기 두려웠다. 박용진 의원님, 나를 내려놓기 두려웠다. 이게 어차피 같은 유명인이시잖아요. 나를 내려놓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에 맞게 부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근데 박유천 씨가 몰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몰랐던 게? 그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됐다.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일을 저질렀고 언제 들킬지 몰라서 두려웠다. 그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오히려 일부의 팬들이라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속여버린 거잖아요. 다 속였죠. 다 속여서 팬들이 오히려 박유천 씨를 옹호하고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또
그 수사 당국을 향해서 비판을 날을 세우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팬들 뒤통수 친 거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사실관계를 뒤집는 거, 그리고 남 탓하는 거 이런 것은 더더욱이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청소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예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공인이면 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당장 두렵더라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남 탓해버리고 거짓말하고 하다 보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는 거거든요. 박유천 씨가 그런 면에서는 큰 실수를 한 거고 이제는 그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철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이 짧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유천이 왜 19일 동안 모두를 속였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 기자회견 때도 박유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느낌일 것 같다. 그때 그 대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인생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왜 박윤천은 이제 와서 말을 번복을 했을까?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체내 필로폰 성분이 검찰됐고 국가서 감정 결과도 나왔고 은행 계좌 송금 CCTV가 나왔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내 몸에 어떻게 내 필리핀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라는 정말 시대의 명언까지 내놨는데 왜 신경을 바꿨느냐는 거예요. 구속에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GS조 Y 월요일에 나오는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이번에 끝이다라는 생각에 절박하게 빠져나가 보려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기획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되고 보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 처음 보는 피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 수갑과 포승줄 등등이 박유천에게 막상 큰 물로 다가왔다는 건데 사실은 구속 전문가 계시거든요. 칼잡이 김광삼 변호사님이 사실은 나쁜 사람들 많이 구속해봤는데 이게 피의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되면서 뭔가 이렇게 심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실제로? 그럼요. 그 구속 전과 후는요, 일단 생각이 달라지고 증거가 달라지죠. 그래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항상 그 영장이 신청이 된다랄지 아니면 처벌받게 되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모든 걸 뭐 의식주도 마음대로 하고 즐기다 살았는데 구속된 다음부터는 그 조그마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먹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자유가 제약된다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구속되기 전과 후가 이 신경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은 일단 만약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처음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약 양성 반응만 나오지 않으면 나는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예계 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가닥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CCTV를 비롯해서 황하나 씨의 진술, 지인들의 진술, 또 통신의 유치 추적, 그 명백하게 당연히 증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본인은 한 가닥 희망 건 거예요. 내가 제모하고 머리를 염색을 하면 마약 성분만 나오지 않으면 나를 살 수 있다. 구속되지도 않고 연예인 생활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헛된 희망을 가진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다리 채모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자유로웠지만 일단 뭐 딱 영장 심사 받고 나서 영장이 발부되면 수갑, 포승줄, 유치장 가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구속한 경우에는 대부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아마 박유천 씨가 내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거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그냥 검찰 송치하기만 하면 편한데 심지어 신경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 가서 조사한 것보다는 경찰서 이미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가는 것이 나한테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검사로 가면 이거 더 뭐 상황이 커질 것이다. 검찰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성의 기밀가 더 늦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박유천 씨가 만약에 지금 사실 연예인 생활을 계속 할 수 없고 자기가 부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약 초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반성을 하고 내가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나는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정당한 변론을 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으면 마약 초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영장이 발부 안 될 수도 있고 또 무구속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팬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반성한 모습을 계속 보였으면 나중에 그 모습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나중에 연예인 복귀해서 초범이기 때문에 구속도 안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구속도 안 되고 나중에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가 오히려 자기 부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고 하는 안타깝네요.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유천이 구속된 당시에 이 모습을 보면 그 전과 심경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유천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자포자기한 모습. 구속되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늘이 나한테 왜 그러나 좀 탓을 하는 듯한 그런 심경도 보이는데 이게 어리석었던 짓이라는 거죠. 김관선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본인이 처음부터 사죄하고 모든 걸 인정했더라면 마약 초범이기 때문에 용서의 여지가 있었을 것을 본인이 자초한 본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박유천 씨가 마약을 인정하면서 전 연인인 황하나의 탓을 하는 듯한 발언에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황하나 때문에 황하나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지만 황하나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내가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하나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다시 결혼을 취소하면서 결혼이 깨지면서 그 이후에 다시 황하나와 만나는 과정에서 황하나를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되고 손등의 상처는 주사바늘 자국이 맞습니다 라고 비로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김병인 박사님 이게 말이에요. 시인을 할 때는 제 잘못입니다라고 시인을 해야지 다시 황하나 만나게 되면서 마약하겠다. 이것도 좀 그래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황하나 씨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도 황하나 씨와 헤어지고 나서 그녀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몇 번 찾아가서 위로를 해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제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황하나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박유천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남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별일을 다 겪는다라고 이야기 끄집어내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박유천 씨에 대한 사람들의 사건의 재조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SNS의 글을 보면 지금 그의 회사와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나를 어떻게든 가해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등에 대한 글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으로 보이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두고 서로 진실게임의 다툼에 대한 양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유천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황하나 씨가 나와갖고 이러한 증언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밝힌 것처럼 이게 남자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멈췄다. 지금 현재 박유천 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하게 되는 것들은 얼마 전에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필로폰에 대한 주사기로 마약 투약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시인하니까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데 박유천 씨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황하나 씨와 둘 간에서 그동안 마약을 구입했고 투약하는 과정에 누가 주도적인 형태로서 이러한 일들을 끌고 왔는지에 대한 진실게임의 양상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이제 서로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사랑을 받았던 공인들로서 정확한 진실을 좀 밝힐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하늘을 너무 쳐다보는 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맞아요.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영화 제목 중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 구속되기 전과 후의 충격이 아니라 4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불과 4년 전. 불과 4년 전입니다. 2015년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조사한 내용인데 네. 이 드라마 속 키스 명장면 중 키스데이가 6월 14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예. 이 키스데이에 가장 받고 싶은 키스는 누구?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누구? 예. 근데 1위가 압도적입니다. 45.5%가 이 박유천, 신세경의 떡볶이 키스. 예. 드라마 속 장면이죠. 근데 이게 45.5% 압도적입니다. 지금도 핫한 스타인 이 지성 황정음의 호박 마차 키스. 예. 설현 여진구의 모키스를 훨씬 큰 차이로 앞설 정도로 4년 전만 해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박유천은 이 동방신기 6조, 그 다음에 JYJ 6조 그랬는데 글로벌 스타였는데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아니라 천당에서 지옥까지. 어쩌다. 지금 예. 박유천의 심정은 후회 하나일지요? 후회 하나이다. 네. 참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배종찬 소장이 지적대로 정말로 하늘 위에 날았던 대스타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아홉 살 여아를 포함해서 7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탈북자 북송 문제는 정말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9살의 최 모양이 안타까운 주인공이에요. 2016년 탈북한 엄마와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안타깝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탈북을 한 거예요. 9살 딸이 지난 4월 초 외삼촌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선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 선양에 도착을 했는데 이 9살 딸의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빠는요 지금까지 할인점에서 밤낮으로 물건을 배달했고요. 엄마는 식당에서 그 설거지 허드렛 일을 해왔습니다. 겨우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딸, 소중한 딸 탈북할 비용까지 마련했어요. 그런데 지난 26일 이 9살 최 모양이 부모와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좀 있으면 엄마 아빠 만나는데 갖고 싶은 게 없니? 라고 말하니까 9살 그 딸이 뭐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은 필요 없고 빨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다 라고 말해요. 엄마 아빠랑 떨어진 딸의 생일 선물이 그 소망이 적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슴이 아팠죠. 외삼촌 말 잘 들으면 금방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이틀 후 28일 오전 탈북 브로커가 이 최양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이 잡힌 것 같다.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 방이 엉망이고 사람이 없다. 최양 등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송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직 이 딸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생사 여부조차 현재 확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최양의 부모님은요 29일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답답한 마음에 외교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외교부 직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공문을 보내서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알아봐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이상도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꼭 이 외교부 공무원이 딸 잃은 부모에게 꼭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얘기했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최양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합니다. 딸은 3년 동안 돈 벌러 간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한국에 못 오면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이 9살 최양의 북송을 막아달라라는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대변인, 이 꼭 외교부 공무원이
부모에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글쎄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요.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대통령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청와대는 뭐 하고 있는지, 외교부는 뭐 하고 있는지, 저렇게 공문 보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차라리 그 딸과 통화를 안 했으면 오히려 그 그리움이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통화를 하고 나서 당장 없어지고 나니까 저 부모 마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글쎄요. 왜 북한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말씀을 안 하고 말을 조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떳떳하게 저런 아이들 북송하면 안 된다고, 중국 공안이 저렇게 있는 탈북자들 인권 챙겨서라도 좀 데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우리 정부가 좀 떳떳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살짜리가 뭐가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최고의 선물일 텐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선물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정부가 강력하게 좀 나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최 모양의 엄마를 한 언론 매체가 가까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엄마의 절절한 마음, 인터뷰에 녹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예요. 정부는 말만 했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늘도 외교부 찾아가 수연한다. 북한은 인권이 없어서 11살 딸 아이도 무조건 죽일 거다. 라는 게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살아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노예처럼 살 것이다. 제발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북송을 막아달라라고 엄마가 언론 매체에 호소를 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이 부모님이 외교부 직원을 만나서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통일부 장관, 이번에 임명된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찾아갑니다. 북한 인권운동 변호사가 있는 중국 프레스센터에 찾은 최양 부모가 마침 행사 참석자 방문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만나러 간 셈이죠. 우리 딸이 꼭 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 엄마가 정말 눈물로써 김현철 장관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김현철 장관 하는 얘기, 외교부에 잘 이야기하겠다. 이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손이라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철 장관의 이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현재 강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지고 보면 김현철 장관이 장관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직접 보시죠. 후보는 북한의 인권 유리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걸 하나 제시하라고 그러는데 빙빙 돌립니까? 저는 북한 연구자였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인권 백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잘하신 분이 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세요. 이 말을 하고 북한에 가서 혼납니까? 이성권이한테 또? 지금까지 보였을 때 이런 발언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성권이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북한 인권법 2조 2항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 관계 개선.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 배짱으로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욕을 하고 추미애 후보 저 대표를 그렇게 욕을 하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 많은 여성들이 그 나약한 몸으로 탈북을 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이탈 주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언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평화를 얘기를 하고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하겠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사실 저 청문회 장면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5가지 사례를 제시해달라. 한 가지 사례도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저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뱅뱅 돌리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인권이사회원에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한의 인권 피해 사례는 몰살,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 정치에 대한 박해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9살짜리 어린 아이가 북한으로 사실상 강제 북송되게 됐을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가정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김현철 장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교부 직원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중국에게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밖에.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양제지 외교부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박선영 의원이 스스로 단식 투쟁을 벌여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고 평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증진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웃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닫게 된다면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그동안 인권 변호사라고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아픈 눈물들을 닦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탈북 이 부부에 대한 아픈 눈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지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박영진 의원님 좀 답답합니다. 물론 북한이 싫어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요청하면 북한 김정은이 너무나도 싫어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이제 하나는 자기 국민에 대한 보호권, 그래서 이제 내정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국제적으로 사실 인권은 국제적인 문제라서요. 내정 문제로 볼 수 없다. 인류 보편 가치다라고 접근하는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승원 씨가 심혜진 씨랑 주연을 했었던 국경의 남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그거는 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려왔던 탈북자의 이야기인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저도요. 또 하나는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인표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져서요. 식량하고 약을 구하겠다고 나갔던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나 이러면서 아이 스스로 아빠를 찾으러 나갔다가 비참하게 이제 죽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게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아픔을 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둘 거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라오스였나 베트남으로 전 세계를 보내서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북이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겠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중국이 탈북자들 문제가 하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고 대한민국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이 스스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국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이동해서 있다가 그들을 데려오는 거는 중국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의 제3국에 의해서 데려오는 거랑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독이 동독의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차관을 주는데요. 차관의 조건이 인권이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하면서도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경제 봉쇄를 풀어내는 것과 인권 문제, 신장 문제를 같이 연계하는 문제로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쪽이 내정 문제라고 남북 문제에서 힘들어질 거니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영원히 안 풀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인권에 침묵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김현철 장관 계속 이렇게 외교부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9살 최양 부모에게 외교부에게 얘기하겠다라고 입 닫고 있으면 김관사 변호사님 이거 비겁한 거죠.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이 비겁한 거죠. 9살 딸 북한으로 가면 죽습니다. 제가 수많은 탈북자들 취재해봤을 건 잘합니다. 9살 딸 죽게 내버려두는 거 북한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그거 비겁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이제 탈북민은 이제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고 이제 북한과의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항상 충돌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랄지 이제 물론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 때 근데 북한하고 굉장히 화해 분위기가 잘 돼 있고 또 통일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더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인권이랄지 탈북민에 대해서는 소극되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그래요. 지금 저것은 지금 9살 된 최양호 문제는 인권, 뭐 정치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간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면 아무리 북한이라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물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과 한 라인 또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삼각관계를 형성을 해서 적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저 최양만은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정 간섭 얘기 나오고 북한과의 대화 모드 얘기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김현철 장관. 이 문제 외교부 통일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끝까지 좀 취재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종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 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능숙한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꽉 잠긴 자전거를 풀고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를 훔치는데 딱 3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말입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한 남자가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로 다가가는데 1, 2, 3. 3초 만에 맨손으로 자전거를 따고 유유히 자기가 자전거인 양 타고 달아납니다. 자, 다시 볼까요? 1, 2, 3. 이거 맨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물쇠를 딸 수 있죠? 저는 제 자물쇠도 지금 3초 안에 못 따던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이 남성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갑니다. 알고 봤더니 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화물칸에 자전거를 싣습니다. 태연하게 자기 자전거인 양 싣고 버스에 탑승을 하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 남성 또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고요. 제 자전거 주세요 하고 화물칸을 열어서 본인의 자전거를 훔친 자전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 남성 태연하게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전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백장? 네,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사건을 취급을 했고요. 검거를 했는데 정말 굉장한 사건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발로 뛰고 열심히 한 사건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남청 강력계장이 이 사건을 이제 지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범죄팀하고 강력팀에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2011년도 1월부터 이 48세 된 피의자, 절도 피의자가 계속해서 200여 대가 넘는 자전거를 훔치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중저가 자전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무려 8년간 이 자전거 도둑을 하는 바람에 대전청 관할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신출귀몰한 자전거 도둑이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조남청 유성경찰서 강력계장이 아마 2개팀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조 기장님이 네, 한 달간 소위 CCTV 분석을 했는데 80km에 설치된 CCTV를 분석을 발로 뛰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이 피의자가 절도 피의자가 아주 치밀한 게 뭐냐면 자기 주거지 인근에서는 절대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걸어서 일정한 기간을 걸어서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전에 답사한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한 사전에 답사한 장소를 또 가까이 절대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아요. 내려서 걸어갑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연구 분석한 수법이죠. 방금 말씀하신 3초 이내 알루미늄이라든가 플라스틱 잠금 장치를 3초와 그다음에 번호를 해제하는 것도 10초밖에 안 걸리는. 아니 저게 가능합니까?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직업적으로 절도를 하기 때문에 전문 절도범의 수법을 개발을 한 겁니다. 직업의식이다. 네. 예.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집에서 경찰이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 집에서 5시경에 집을 나와가지고
첫 차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이동하는 이런 형태인데 옷을 받고 입는다라든가 또 CCTV가 보이지 않는 하천변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무려 8년간 잡히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탓이기도 하지만 보통 생계형 범죄라든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절도형 범죄라든가 경미한 범죄는 많은 사건 때문에 형사들이 대체로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게 현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 중저가 자전거는 누가 보통 사용을 합니까? 학생들, 주부들, 그리고 대체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아니 그냥 뭐 경제적인 것 떠나서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자전거 신출 기반한 자전거 도둑을 검거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기자님 정말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물쇠 잠금 장치도 10초 안에 풀고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맨손으로 3초 안에 3초 이내로 끊어버린다. 해제를 해버리는 거죠. 야,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김관섭 변호사님 이분이 작물이죠. 이 작물을 어떻게 팔았는지를 좀 취재해봤더니 제가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힘들어서 못 타요. 내가 자전거 샀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타요. 라고 거짓말로 예컨대 75만 원짜리 자전거를 뭐 15만 원에 영가로 파는데 요거를 구입한 사람들은 같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원칙적으로 이게 만약에 절도 물건이라는 거 알면 당연히 이제 작물 취득죄가 되겠죠.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절도범들은 거래를 하는 작물 앱이라고 그러죠. 작물 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아주 싸게 계속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물론 절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치밀함을 보였지만 이제 파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계속 그곳을 가야 하잖아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작물을 취득한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결국 자기가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누구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뭐 75만 원인데 15만 원 정도 파는데 팔 때도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는 거죠. 내가 샀는데 힘들어서 이걸 자전거를 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도한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그냥 탁월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7년간 그렇죠. 뭐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처분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보면 정말로 아주 탁월한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CCTV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결국은 잡힌다. 예, 최근에 이제 경찰 예. 수사를 보면 대부분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CCTV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붙잡힌다라는 교훈인데 여기서 궁금한 건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인이거든요. 도난 방지 이런 전문적인 직업의식이 있는 도둑들에게 내 자전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금장치도 소용없다니까. 네, 사실 이제 좋은 방법이 우선 첫 번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경비를 들여서 경보 장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 중저가 경보 장치가 네네, 나왔어요. 아주 싼 경보 장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잠금 장치를 해제하거나 이걸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막 울리는 게 있어요. 그 경보 장치 때.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또 하나 보이는 CCTV 근방에 주정차를 시키면 됩니다. 자전거. 보이는 CCTV 앞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이렇게 이제 자전거 잠금 장치를 허술하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절도 피의자들은 내가 CCTV에 찍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지금 절도범 같은 경우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전거를 어떻게 파냐면 고속버스 화물칸에 이동을 해서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제 판매하는 대상자를 찾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요즘 현금 많이 안 가지고 다니죠.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 보통 75만 원, 100만 원짜리 이하를 한 15만 원에 달라 이제 팔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하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봐서 절도범 같지 않으니까 이걸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입금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무슨 5만 원을 입금하느냐. ATM 기계, 현금 지급기까지 내가 따라갈 테니까 거기서 찾아주라 그래서 따라가서 5만 원을 받아서 15만 원을 파는 이런 형태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전거 절도로 하는 부분은 서민생활 침해 사범이거든요. 정말 이번에 그 대전 유성경찰서 강력팀 생활범죄팀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CCTV를 수백 대 분석을 해서 잡은
이 경찰관 한 명에 대해서 특진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결제만을 고집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번 사기인지 그렇습니다.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 함께 보시죠. 15년 만에 중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 동창한테. 난 여자인데. 그런데 난 유부녀인데. 이 남자가 자꾸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을까? 15년 만에 연락 온 중학교 동창. 내 연락처를 어떻게? 1년 전 중학교 동창 B씨로부터 15년 만에 연락을 받은 30대 여성 A씨가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까똑.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누구 맞니? 앞에는 존댓말인데 왜 갑자기 맞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라고 여성이 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았어. 그래서 여성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에 내 번호 안 떠. SNS 안 하거든. 이라고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남자 중학교 동창이 나 택배회사 다녀. 고객사 청구 내역 보다가 너 이름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이 중학교 여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구장 갈래? 우리 술자리에서 만날래?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A씨가 야, 나 결혼했어 라고 부부 사진까지 보내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딱 아주 제대로 된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부부 사진까지 보냈는데도 이 중학교 동창이 계속 집요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이 야구 시즌인데 야구만 보자. 맥주 한 잔만 딱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A씨가 최근 이사를 한 후에 경찰에 참다 신고를 합니다. 지난해 퇴사한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보냈습니다. 이 택배 여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B씨가 회사에 있을 때 상품 관리를 위해서 받은 조회 권한을 엉뚱한 곳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 팀장이요. 네. 아니 갑자기 이 남자 동창이 왜 갑자기 이 15년 전에 그 중학교 여동창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했던 걸까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반인데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의 이 남성이 30대 초반에 유부녀인 중학교 동창생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프로포즈도 아니고 구애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장난삼아 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카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 있는 유부녀고 아이 엄마라고 했으면 그냥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고 좋은 추억을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 먹자, 뭐 야구장 가자, 아니면은 너의 애모나 뭐 신체 조건 이런 걸 뭐 품평처럼 하면서 이런 형태는 사실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사건 두 개를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전문인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보통 공개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동창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동창회에서 만납니다. 자연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 줄 모르고 사업 얘기를 하면서 돈을 결국 수억을 편취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에게까지 우리 관계를 협박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구속된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동에 있는 모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성 동창생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많은 돈을 예치를 할 것처럼 하다가 이 사실은 50대 중반에 퇴직을 얼마 안 둔 지점장이 일종의 꽃뱀 같은 형태의 사람에게 소위 피싱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돼서 협박을 당하다가 나중에 은행 지점장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피해자로서 많은 어떤 입장이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동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신하지 않은 순수한 동창은 좋습니다. 그런데 변신해버린 동창은 때로로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세월이 10년, 20년 흘렀을 때 그 순수한 지고지순한 그런 기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가 묻어버리는 동창생이 가끔 있습니다. 대다수 동창생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을 말살하고 추억을 불태우는 이런 형태의 나쁜 사람들이 가끔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창생 주의보네. 네, 동창생 주의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변신한 동창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동창생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화 제목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부부 사진을 보냈는데 또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거는 이 남자 동창생이 뭐 100번 입이 100개라도 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한 게 맞고 여기서 법적인 문제는 택배 회사 직원이 그 택배를 보낸 고객의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조회를 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서 처벌되는 거네요. 네, 그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검찰청에 근무를 해요. 예. 근데 아는 사람이 야, 나 전과 있는데 봐줘. 아니면 내 사업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전과 조회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전에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수집이 되잖아요. 뭐 신용카드가 됐건 SNS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든다랄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를 서로 팔아 넘기고 또 개인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택배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단지 택배 거기에 나온 대로 배달만 하든지 아니면 지시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자기가 이용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군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주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장난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연락했다가는 큰 처벌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하프 4인방 만나보시죠. 포르쉐가 부동강 사진이에요. 그리고 인블리 오늘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보유세가 그렇게 올랐다는데 아직 부동산 사진. 그리고 네 번째가 안젤리나 졸리.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포르쉐가 부동강나며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결국 사망까지 이른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8분경 빗길 속에서 달리던 포르쉐 718 박스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차량은 전신주와 옆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반파됐는데요. 이 사고로 21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6년 981의 새로운 버전 모델로 2.5리터 엔진에 가속기 최고 출력은 350마력에 달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공개된 사고 차량의 사진 속 뒷바퀴가 트레드가 마모된 것을 보고 사고 원인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빗길 미끄럼 사고로 추정,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포르쉐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18 박스터 차량 등은 연료 탱크 결함 등으로 자재 리콜을 실시한 바 있어 부동강난 포르쉐 차체에 문제는 없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생겼다는 소비자의 항의를 묵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을 샀던 패션 뷰티 쇼핑몰 인블리. 이 인블리의 얼굴인 임상무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생각했다.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며 오만한 생각을 했다라고 밝힌 것. 특히 회사 매출은 급격히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직원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뒷수습에 지쳐가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연 매출액 600억 원을 호가하는 인블리가 언급한 생존 걱정이란 말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과 실업난 등에 지친 여론을 더욱 자극하는 발언이 된 셈인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기사회생을 위한 사과냐며 비난이 들끓고 있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해 보입니다. 김도현 박사님, 이 인블리가 사실은 20대, 30대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쇼핑몰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호박집도 팔고 해서 연매출이 600억이에요, 600억. 네. 이른바 우리가 휴먼 브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임지연 상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지연 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던 얘기는 결국 먹거리 부분에서 사실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있거든요. 호박즙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면서 이런 사건 다시는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연 상무가 김진 기자가 진행하는 먹거리 엑스파일을 단 한 번만이라도 봤다라면 이런 무모한 일들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요즘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김진 기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이 먹거리 문제에서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요즘 대한민국 먹거리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먹거리 엑스파 없어지니까 뭐 불량식품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빨리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 배 수장님, 네. 지금 인블리가 고객의 불만 사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방을 팔았는데 이게 가방을 이렇게 매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 끈이 다르다라는 불만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자 이 인블리가 뭐라고 대응을 했냐면 길이가 긴 끈을 잘라 쓰세요. 라고 대응을 했고 실제 그리고 단추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단추구멍이 뚫려야 단추를 채우잖아요. 근데 단추구멍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이 불편사항이 되니까 그 막힌 단추구멍을 칼로 째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쇼핑몰 그리고 인블리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또 이미지가 덧붙여서 지금 판매를 잘해서 판매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신뢰를 파는 것인데 이렇게 소비자에게 욕을 먹을 신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품을 파는 것은 이 소비자가 본이 아니잖아요. 예. 제대로 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본인의 이미지만 너무 믿었던 것 아닌가. 저도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배불리 소리를 듣는데 배불리다, 배불리. 배불러 아닙니다. 예. 배불리 소리를 듣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 핫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별칭을 또 순순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인블리. 그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만큼 수준 높은 제품을 팔았어야죠. 예. 자, 세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를 발표했는데 서울은 평균 14%가 올라서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과속 인상,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의 신청이 2만 8천여 건을 돌파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집보다도 아니 우리 집이 더 좁은데 어떻게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냐라는 불만도 있고요. 1년 동안 거래도 안 됐고 같은 면적의 아파트였는데 왜 공시가격이 15% 가까이 올랐냐는 겁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보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더 높은 것도 고액 아파트만 핀셋처럼 찍겠다던 정부의 말과는 전혀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만 급증에도 정부는 21%의 이의 신청만 받아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인상 기준이 되는 시세나 개별 단지별 시세 반영률 등 구체적인 왜 우리 단지를 올렸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정부가 답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 구별로 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면요. 안 오른 데가 없습니다. 안 오른 데가.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모두 다 이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공시가격이 서울 전체 평균이 14.02%가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재산세도 한참 오른다는 거예요. 재산세 공시가가 25% 오를 경우에는 재산세가 42%가 더 많이 부과가 된다는데 박정화 대변인,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을 15% 20%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실소유주들은? 이게 사실은 공시가격이 저렇게 오르면 재산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달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상당폭으로 오르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초에 정부는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만은 이게 그 공시가격을 좀 현실화하자. 과거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죄송합니다. 그 거래가액의 한 뭐 50% 6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그거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저렇게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6억 이상 아파트 모두가 해당이 돼갖고 서울 시내 뭐 20% 가까이 오른 구도 무더기고요.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 이상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글쎄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우리 아파트가 라고 해서 근거 기준, 산출 기준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 답을 안 하고 있는 완전히 깜깜이 산정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은데요. 지난 3월 최초에 이제 그 시범으로
내놨다가 불만 건수가 지금 뭐 재작년에 80여 배, 작년에 20배 이상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법인세의 세수도 굉장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과연 정부가 470조나 되는 슈퍼 예산 쫙 놓고는 세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 아파트 재산세까지 늘리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폭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아니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박윤지 의원님, 알려줄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 세금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간 유사 이래로 이 세금 문제와 정권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법인세 줄어드니까 그냥 손쉽게 걷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요. 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그런 겁니다. 과연 공평하게 지금 과세되고 있는 거냐, 공평하게 공시지가가 지금 계산되고 산정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평과세의 또 다른 말은 투명과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돈 많고 부자인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덜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방식으로 세금이 오르고 또 내가 그걸 더 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한 방식과 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살고 있는 구, 우리 동네는 얼마나 공시지가가 올랐는지 다시 한번 이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서울 시민들이라면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주택이 시세 6억 원 이상이라면 재산세는 평균 정도 13% 이상 이번에 더 많이 부과가 되고 그에 따라서 건보료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되는 실태조사를 리서치를 여러 차례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적인데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적이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목적에 상당히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투명성을 이야기할 때는 과세의 형평성이 투명해야 된다도 있지만 과세의 기준도 투명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왜 이런 공시지가가 매겨졌는가에 대해서 기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줄소송 예상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이 분명해야죠. 네. 자, 답답합니다.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네 번째 하플 함께 보시죠. 브래드 피트와 최근 공식적으로 이혼한 후 6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가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혀서 화제입니다. 나머지 친자녀와 이방 자녀 5명에게는 1달러도 남기지 않고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장남 매덕스에게만 전 재산 1억 1,600만 달러, 우리 돈 1,346억 원을 상속하겠다고 한 것. 매덕스는 안젤리나 졸리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빌리 밥손튼과 결혼생활 당시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첫 아들인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매덕스가 늘 곁에서 격려를 해주고 졸리의 뜻을 잘 따라줬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거 가짜뉴스다. 안젤리나 졸리도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 브래드 피트는 한편 졸리의 전 재산을 장남 매덕스가 모조리 상속받는다는 소식에 매우 브래드 피트도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건의 진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장남인 매덕스가 안젤리나 졸리 편에 딱 서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브래드 피트와의 불화설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이 매덕스가 브래드 피트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것도 결정적인 원인으로 제공되기도 하거든요. 이 졸리 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덕스는 영화 제작에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영화 제작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자녀들에게 1원도 주지 않고 모든 것들 다 매덕스에게 몰아주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남 상속 이런 거 뉴스 안 나오면 좋겠어요. 전 재산을 기부했다. 이래야 우리가 박수 치고 우리 돌직구에서 하풀로 다룰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전 재산을
안젤리나 졸리가 이 탈북자 인권을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해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면 주요 이슈로 가야죠. 그렇죠. 이게 탐지수로 갔어야 되는데 장남에게 전 재산이가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 근데 왜 매덕스한테 그 전 재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이 화를 내요? 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친자식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친자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에. 브래드 피트에. 브래드 피트가 근데 매덕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요거는 근데 가짜뉴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만큼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엄마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배불러서 낳은 그 자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 아닐까요? 딸을 만난 지 8시간 만에,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사연이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여성 메간 존슨의 사연인데,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다른 이의 장기 기증을 받아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을 해서 이 여성 어른이 됐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는 격경사까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네이선의 몸은요, 출산을 견딜 만큼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이 엄마 네이선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딸을 출산한 지 8시간 만에 네이선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렇게 예쁜 딸은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8시간 만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이선 메간은요, 생전에 작성했던 장기 기증 서약에 따라서 50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비록 그녀의 딸 예쁜 엘리는요, 엄마를 만날 수 없고 아빠와 현재 살고 있지만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엄마가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50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사실을 이 엘리가 크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늘에 계신 엄마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의 장기 기증으로 목숨을 살렸고 안타깝지만 떠나가면서 50명의 목숨을 살린 오늘의 힐링 뉴스로 선정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